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격주로 진행이 되는 뉴스 테이블 특별판 늘 함께하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허성무 전 창원시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주 만에 뵙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주도에 주말 동안 예. 지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네. 오늘 또 창원 넘어야 돼가지고 하루 더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근데 뭐 제주도 좋더라고요, 또 역시나. 제주도.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제주 관광객이 유지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다들 제주도 한번 놀러 갔다 오십시오. 네. 제주도보다는 지금 일본발 걱정이 더 앞서고 있어가지고 허성무 전 시장께서는 지난주 너튜브 보니까 또 신랄한 비판하셨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히 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사실은 이게 이제 핵 폐기물입니다. 핵 폐기물인데 핵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조심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일본이 올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앞두고 오늘부터 설비 시운전에 돌입한다는 소식 사실 지난 주말부터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뭐 어마어마한 걱정을 가지고 있죠. 이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의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입장이 똑같았어요. 방류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에 대한 믿음이 컸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제 우리 어민들과 수협과 또 자치단체장들이 같이 뭐 해상시위도 하고 걸기대회도 하고 이미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당이 입장을 지금 180도로 태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저희들도 그 국민의 걱정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듣겠습니다. 결국 일본의 방류를 막기는 쉽지 않아요. 이 일본은 이미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못 막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네.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일본 또는 또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이 방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해 당사국이라 할 만한 곳은 근접한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중, 일, 뭐 대만, 러시아 뭐 이 정도까지가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앞서서 이제 이것에 찬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불만인 이제 국민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좀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확률론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세상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 날 확률 이런 거 하면 거의 극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안전에 우려를 해가지고 여러 안전장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먹거리에 대한 것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 같은 경우 아무리 잔류 농약이 없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기농 찾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생선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 어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그 식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게 큰 리스크라는 거죠. 네. 이제 사실은 2015년에 IAEA에서 일본에 오히려 권유를 합니다. 이 핵 폐기물인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IAEA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벌써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IAEA 자체가 신뢰성을 벌써 거기서 잃고 있는데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있겠죠. 그럼 그때 왜 2015년에 IAEA에서는 그렇게 방류를 권유했느냐? IAEA 사무총장이 야마노 유키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관료 출신입니다. 일본 관료로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받은 보직들이 핵과 관련된 보직들을 받아 있다가 이게 사무총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논리를 IAEA 내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IAEA에서 먼저 일본 정부의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도록 권유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방류할 수 있는 근거를 거꾸로 찾아 나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논리에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IAEA의 과학적인 이 근거를 보고 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IAEA가 하고 있고 그 과학적 근거라는 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고 예. 과학적 근거는 모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IAEA 쪽에서 데이터를 지금 공개적으로 내놓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국가 간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긴 인터벌로 다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 옛날에 산성비 문제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유럽의 주요 공업 국가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배출가스가 다른 나라에 날아가서 뭐 이렇게 산림을 황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한 협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한 몇십 년 걸려 3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 외에도 우리 잘 알지만은 우리가 황사가 이렇게 심했지만은 그 이후 미세먼지라고까지 이제 문제가 확대된 것은 중국이 공업하면서 중국에서 날아온 것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예. 또 이게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다소 정치적으로 흘러가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주 원인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국민 건강에 관련된 것, 특히 국가 간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뭐 중국에서 날아온 것보다 한국에서 날아온 게 많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대중 외교에서 점수를 잃는 지점이 있었고 지금도 대일 외교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는 국민들 물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은 이건 최대한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시찰단이 가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어디서 벙쪘냐면요. 시찰단을 비공개 명단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깜깜이 시찰단이라 불렀죠. 아니 예. 그분들은 저는 솔직히 저도 제 친구들 중에 과학자들이 많지만은 과학자들이 진짜 과학을 얘기하려 그러면은 이름 걸고 하는 겁니다. 네. 명예를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국민 여러분 제가 과학자로서 쌓은 명예가 있는데 봤더니 안전합니다. 아니면 봤더니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자기 이름 걸고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 지금 정치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익명 인터뷰만 해제껴가지고 지금 당이 황폐화된 것처럼 이제 이 정부에서 그 검증까지도 익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신뢰 사회라는 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 하나만 교정하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이 대표가 네. 주장하신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오염 물질이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국게 더 크다 이 주장을 하셨다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그 주장을 한 거죠.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면서 오염 물질이 중국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 내부에 꽤 더 많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약간 그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제가 교정을 하고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건 추후에 정정을 해보고요. 예. 오염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또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잘 달래줘야 네. 되는데 뭐 지난주 보면은 그 세슘 수치가 높은 180 그, 배 예, 였죠. 우럭에 대해서도 뭐 금을 쳐서 막겠다, 뭐 안 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야 이러니까 안심이 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 3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조영 전 원내대표나 성일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게 지금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때는 반대를 예, 했습니다. 절대 반대를 했죠. 그래놓고는 지금은 이제 또 180도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의 주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오히려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서 내지는 일본 정부의 정서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힘당이 아니라 일본의 힘당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아냥이 지금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정부가 비판을 받아도 맞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우럭이 뭐 헤엄쳐서 우리 바다까지 오느냐 이런 논리를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럭은 뭐 이렇게 토착성 어류니까 여기까지 헤엄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회유성 어종들이 있고 또 바닷물 자체가 이제 다 섞이는 면도 있지만 평행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화물선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 화물선들이 부두에 들어가면 화물량에 따라서 평행수를 다 버리기도 하고 또 추가로 넣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바닷물들이 동경이나 오사카 주변의 바닷물들이 얼마든지 우리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실시간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인데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일본의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이 핵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거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나라 정부는 반대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반대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다른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동해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서해안에 어마어마한 핵발전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의 이 사례를 거론하면서 왜 한국이 그때는 다른 주장을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수많은 잠재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한국이 이번에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네. 좀 야당에서 뱉고 있는 괴담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 봐요. 이제 결국 국민의힘이 지난 1, 2년 동안 거의 당정 일체한답시고 굉장히 획일화된 이제 체계를 구축했는데 예. 이런 겁니다. 그 정당이라고 하는 건 특히 여당은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인 게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우선 그 안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하면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완전히 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존재가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스스로의 지형을 좁히는 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을 뒷받침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일들이 견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텐데 그럼 예. 그 역할을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안 좋은 점만 같이 계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역할 재정립에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단편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은 많은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만드는지 이런 과정이 생략됐을 경우에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선출된 왕을 한 명 모시는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여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어느 대통령이나 느꼈던 유혹, 어느 대통령이 느꼈던 그런 어떤 당정 일체 허상이라는 걸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보통 어떻게 됐냐면은 집권을 연장하지 못했죠. 재집권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균형과 견제를 이제 더 내세워서 여당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그 국민의힘의 모 최고위원 또 한 분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윤리위 갖고 계속 흔들리는 것 자체가 누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문화인지부터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리의 가장 아픈 분이 우리 이준석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그분까지 최고위원 하나가 윤리위에 제소되면은 지금 전당대회 한단 100일 만에 지금 3명의 최고위원이 지금 윤리위 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던 시절에 기자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은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윤리위를 동원해서 자당의 당 대표도 밀어내버리고 또 자당의 자기에게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다 공격해서 이래 가는 걸 보면은 이게 본인의 말과 지금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사에서 굉장한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 방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혹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한 정권들은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당내에서 이런 게 나오죠. 여당 내 야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당 내 야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당 내 야당을 자체해서 성공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여당 내에서는 여당 내 야당을 자처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 SNS로 홍준표 시장이 다른 결의 발언을 하기도 했던데요. 예, 그분은 이제 너무 기회만 노려서 뭐 이렇게 관심을 끌고 한 말씀 하는 것 같고 네. 앞에 계신 이 대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보다 진짜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예. 야당의 자리가 생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다음에 집권 세력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다 못하고 여당 내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데 지금 정당의 이런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 실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강한 반감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는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상 선거를 기획하겠다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어떤 수사를 기획하는 것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선거를 기획하는 건 완전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모든 전당대회 때 보면 개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소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지선다형 풀 때 보면은 답안인 거 3개 제끼고 나면 한 개 답안입니까? 그런 것처럼 전당대회 출마하고 싶은 사람 다 속된 말로 표준어입니다. 조져가지고 이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남겨놓고 그게 윤심이다 이래가지고 당선시키는 건데 총선 때도 그렇게 하면 100% 망합니다. 박근혜도 못한 일을 어떻게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대표할 시절에는 본인이 여당 내 야당을 자처하시던 분이 나중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다 소거법으로 제거하고 뭐 100석만 남아도 되니까 나랑 친한 애들만 해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에도 글 썼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무기는 동정심이었어요. 연민이었어요. 그 50대 60대 연민이었는데 연민이란 것을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성적표라는 건 정말 초라했거든요. 총선 때 보면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뭐 불쌍해 보이는 분은 딱히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표를 가져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저희가 두 분과 열띤 이야기를 나누다 네. 보니까 네. 벌써 또 라디오다 보니까 광고를 듣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두 분 모시고 신청곡을 이제 하나씩 받기로 했는데 네. 조금 더 멀리 오신 분이 네. 이준석 전 대표라서 신청곡을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네. 시장님은 2주 뒤에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댓글 들어오시는 분들도 네. 이준석 대표에게 말을 좀 더 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다 보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청곡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필요한 네, 거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다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노래 들으면서 라디오니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 아실만한 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냥 이 단노래 가사를 이제 다 하나씩 이제 들고 짚어보시면은 현재 네. 정치 상황과 좀 투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네. 서로가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나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종교의 그런 어떤 신격 받으신 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기본 기초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면 어떻게 정치판이 흘러가는지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미로 한번 예, 예. 보시죠. 네.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네, 뉴스테이블 특별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허성모 전 창원시장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 텐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 개최한다라고 합의를 했다가 하루 만에도 잡음이 생겼어요. 앞서 이준석 전 대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IAEA 보고서 뭐 나온 뒤에 뭐 청문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허성모 전 시장 듣겠습니다. 예, 이제 모처럼 국회가 합의가 됐죠. 진짜 여야간에. 모처럼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정치가 복원되는구나. 국회가 역할을 하느나 기대 컸습니다. 예. 그런데 합의 발표 이후에 바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죠.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서로 간에 결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합의가 된 거죠. 원내 대표끼리는 아닌 거고요. 원래 이제 실무 협의는 수석 부대표들이 모여서 다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이 수석 부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기 전에 각 원내 대표 중심으로 원내 전략 회의라는 걸 다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수준의 합의를 하고 가자. 그렇게 다 이미 정해갖고 와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합의를 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윤재욱 대표가 뒤집은 거예요. 그 네. 뒤집는 논리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IAEA의 결과 발표를 보고 하겠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국회가 먼저 나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랑 같죠. 그때 되면은 뒤늦게 해봐야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러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뒤집었는가? 네. 이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자기도 포함되는 원내 전략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보냈을 텐데 뒤집은 건 결국은 추측입니다만은 용산 대통령실에 강력한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사실 이런 선례가 또 있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 검수완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다 한 거예요. 합의를 다 했는데 검사들이 반발하고 또 현 대통령이 반발하니까 바로 뒤집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당 간의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국민이 정당을 바라보는 신뢰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려서 정말 안타깝다 이 말씀을 다시 당 대표 간의 TV 토론을 하겠다 그 이후로 또 모처럼 예, 피었던 것 그것도 같은데. 안 예, 그 허성무 시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전에 아주 가볍게
그렇게 추측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확신합니다. 아 추측이 아니라 네. 확신이다. 왜냐면 제가 아까 제가 몸조심인 거예요. 예, 검수한박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검수한박 때 있었던 일을 그냥 반추해 보면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때 그때 이미 그 당시 인수위 시절이죠. 인수위에 소통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사실상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케이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가지고 또 다른 소리 듣고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잦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봤을 때는 그러면 아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처음에 합의를 해줬을 때는 그것도 아마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이 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뭔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여당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거의 다 말 바꾸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당정 일체라는 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당이 폼나는 역할이 절대 없습니다. 예, 말 뒤집는 역할을 당이 다 뒤집어 쓰고 이런 거 이상한 거 뭐 TF 만들어가지고 그 외교하고 나면 그 와가지고 뒤치다거리 하는 역할을 이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당을 무시하는 행태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에 또 한심한 건 뭐냐면은 찍소리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당 입장에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거든요. 아 당내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예를 들어 이런 외교 활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뭘 하면은 그 전에 당 지도부도 공유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면 미리 사전에 좀 대비하고 이런 게 되는 건데 이 뭐 다 지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나중에 뭐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바꿔 부르도록 하겠다 이런 역할 같은 거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런 폼 안 나오는 역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당 인기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용산에서 이럽니다. 당이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주도하겠다 이래요. 이상한 거 시켜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사실 위정자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들이 계속 빠지는 함정인 게 옛날에 유승민 원내대표도 배신자 프레임 걸렸잖아요. 근데 그게 왜 걸렸냐면요. 그 연금 개혁 합의해줬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연금 개혁 합의할 땐 또 별말 안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저거 배신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구한 보수 정당의 대통령의 여당 뒤통수 치기 이거는 참 빠지기 쉬운 유혹인데 못 벗어나면 선거 집니다 그냥 계속.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뭔가면 우리 헌정사의 여당의 설거지, 악역을 대신해 주는 게 대통령실의 악역 대신이 여당이었고 그래서 여당을 항상 출장소다, 여의도 출장소다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화를 수십 년간 보온 국민들이 있고 또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당연시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실에 그게 아닌데 이 한마디 하면은 여당의 대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염수를 오염수라 부르고 문제가 많다라고 부르고 이것 때문에 어민들 다 죽는다 말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민주당이 그렇게 떠들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안 되고 더 위험이 생긴다. 오히려 괴담을 퍼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도둑을 보고 도둑놈이야 말했는데 도둑놈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보고 고성방가한다고 나무라는 거 똑같은 논리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어 나오는 건데 뭐 어떤 당을 바라보는 문제든지 아니면 이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깨어 있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선관위가 그 감사원 감사 받는다 했고 그다음에 그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IAEA 보고서 발표 다음에 그냥 청문회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원 약속을 지금 파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겠다고 조건을 달면서 네네. 그걸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온 게 없어서 네네. 알 수가 없는데 그때 가서 청문회 해봐야 너무 늦은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관련해서도 합의사항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고위 관계자의 자녀들을 채용할 때 특혜를 줬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컴퓨터 해킹 시도를 받았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기로 했던 건데 그걸 뒤집어 버렸고 그럼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국힘당에서 전면 감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관위도 전면 감사를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지금 국민 여론이 따갑게 이야기하는 이 현안에 대해서는 받겠다고 선관위도 지금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받으라. 이거는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침해받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
그 주한 중국 대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만나면서 이야기가 좀 더 뜨거워졌습니다. 예, 주말 지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보고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야당은 주중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여당은 주일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충돌과 논란은요? 저는 이 싱하이밍이라는 분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표였을 때 인사 오니까 네. 또 얘기를 하고 해봤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분인 건 맞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정 관계에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이고 또 중국 외교관들이 때로는 이제 자의적으로 많은 걸 해석해가지고 밖에 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표도 결정적으로 이제 외교 무능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굳이 가가지고 여기에 아니 당 대표를 예방하러 오면 그때 뭐 하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중국 음식 좀 대접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 해줄 필요 없는 거였거든요. 듣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앞으로 어떤 역할 하시겠습니까? 외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얘기해왔거든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영역이 되어버린 게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그리고 의원 외교라는 것도 실종됐고요. 의원 외교 그럼 다들 가가지고 그냥 놀고 오는 것이 돼버렸지 실제로 성과를 내긴 되게 어렵거든요. 결국 대통령 특사나 이런 걸 받아갔을 때 좀 어느 정도 역할이 생기는 거지. 근데 외교를 잘하는 나라들이라 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력이 뒷받침되긴 하지만은 상원 외교위원회 이 정도면은 하나하나가 외교부 장관급의 영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이 우리 정치는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으로는 여러 공격받고 지탄받을 일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가정사도 그렇고. 그런데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뭐 선거 때 기억나시겠지만 뭐 기축통화국이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김포공항 없애버리겠다 뭐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는 이런 외교적 어떤 좀 약간 실수까지 하면서 이 유능 이미지가 빠져버리는 게 굉장히 민주당에는 좀 아픈 지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그러니까 제 감히 이제 제가 비교하자면은 우리 나라 대통령들이나 그런 큰 지도자들 보면은 유능해서 뽑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이라서 뽑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굳이 섞어보자면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도덕적인 기대감보다는 유능해 보인다 이미지가 주요했고요. 박근혜, 문재인 이런 분들은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예, 그런 어떤 도덕적 이미지가 많이 가미했던 것이고 이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것처럼 한 분은 뭐 행정에 있어서 한 분은 또 이 수사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유능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해체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둘 다 고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시마이밍 대사하고 두 번을 만났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대사관 찾아가서 장시간 한 만났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창원시가 행사한 이 행사에 주요 외빈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창원에 초청해서 전 세계에 있는 중화 총상회 화교 상인들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오찬을 같이 할 때 나란히 앉아서 오찬을 했습니다. 여러 명 같이 계셨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의 불만을 제기한 게 그 행사를 축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이 왔어요. 그 영상의 자막이 영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왜 중국어를 안 하고 영어를 했냐 그 불만을 내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실의 결정사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제 행사에 있어서 쓰는 언어는 영어다. 중국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대사께서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불편하거나 불만스러운 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인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싱하이밍은 북한에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했고 오랫동안 북한에 있었고 또 대사관도 북한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대사관에 주한 대사관에 왔죠. 와서 이제 이 대사가 되기 전에 그 밑에 공사라든지 이런 시설도 오래 보내서 우리 한반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북한과 남한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나 정치 구조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단호한 중심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수많은 주요국의 대사들이나 총영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가벼운 예교지만 예교를 해본 경험이 많아요. 많아서
아마 본인이 가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점, 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점, 중국에 계신 우리 교포들이 요구하는 걸 전달하려고 준비를 해서 그것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데 그건 한마디도 안 나오고 15분간 모두 발언을 한 예. 싱하이밍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지금 이제 크게 당하는데 싱하이밍이 한 수 위였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제 온팡지게 걸린 겁니다. 대국의 오만함이 거기서 드러난 거죠. 아, 알겠습니다. 두 분을 격주로 모시기 때문에 저희 피디님도 질문을 있는 거 다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 분당 1분씩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선관위 방통위 2개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공통 키워드가 자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뭐 정부의 좀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선관위 그리고 선관위부터 들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안에 대해서. 뭐 선관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그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특혜가 네. 있었던 것은 반드시 척결돼야 됩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늘 수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이번에 밝히고 척결해야 될 문제고 선관위도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이 너무 조급하게 뭐 2달밖에 안 남은 사람들 빨리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보면은 뭔가 대통령실에 내년 선거를 앞둔 조급함이 있다. 예. 그리고 선거 때 자기들을 지지해 줬던 사람들에게 자리 나눠주기 위해서 네. 지금 급하게 쫓기고 있다. 네. 이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총선 전에 좀 뭔가 이 시나리오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걸 뭐 기획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마음을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회 정화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 당연히 특혜 채용 이런 거 있었으면 이거는 뭐 처리해야 될 영역이고 이건 비판받아야 될 영역이지만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그때 부정선거 한다고 이제 막 계속 이제 공격했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소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해 보이고 저는 이 선관위 문제는 선관위가 빨리 감사를 받아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외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민영 방송사 위주로 해가지고 방송 진행자들도 많이 교체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잘 나가던 방송이 갑자기 진행자 교체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송계에서 느끼는 압박이 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에 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 제가 대통령하고도 얘기해봐도 예전에도 보면 느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뛰어난 성군인데 언론 놈들 때문에 내가 안 돼. 이건 많은 사람이 빠지는 유혹이지만은 보통 거짓말이거든요. 예, 언론은 뭔가 증폭기의 역할이고, 예, 언론이 소리를 크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음치를 가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명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합성과 AI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은 확성기의 역할만 하는 곳이다. 보통 조금의 어쨌든 언론의 생각을 가미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본질적으로 박치의 음치인 사람을 가수로 만들어주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하죠.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저희가 다룰 아이템이 많다는 건 참 또 좋은 반면에 또 너무 많아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뉴스테이블 특별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 허승무 전 창원시장이었습니다.